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매해 수천 명에 달한다. 몇 년 전 방글라데시에서는 폭풍 하나로 거의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다니 정말 엄청난 재해죠. 2005년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피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폭풍의 강도는 최고 5등급인데 이러다간 6등급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인구가 밀집한 세계적인 대도시들도 위험하다. 슈퍼폭풍의 위험에 노출된 곳은 상해, 브리즈번, 홍콩, 도쿄, 그리고 뉴욕 등이다. 허리케인이 뉴욕을 강타할 건 거의 확실해요.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초고속 강풍에 깨진 유리가 칼날처럼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튕겨져 나오고 이 끔찍한 장면이 정말 현실이 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1950년대) 연구했던 방법을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폭풍 조절 프로그램.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약화시키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폭풍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이동 방향을 바다로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폭풍의 피해를 축소하거나 또는 막으려는 것입니다. 몇 년 내로 이 기술은 실용화될 겁니다. 이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개발돼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여기 재현했는데요. 강한 바람도 똑같이 만들고 강우량도 그때처럼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트리나의 이동 경로가 몇 도 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조작은 얼만큼 가능할 것인가? 또 대자연에 간섭하는 행위의 대가는 무엇인가? 미국의 해안 지역은 해마다 슈퍼 폭풍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6,400km 동쪽으로 가보면 알 수 있다.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대서양 쪽 대부분의 허리케인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래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제트기류의 작은 대기요란에서 시작된다. 과학자들은 이걸 편동풍파라고도 한다. 이 변동풍파가 시작되는 이유요? 뭐든 될 수 있죠. 꼬마가 모래를 갖고 놀다가 그게 작은 회오리 바람이 되고 이게 대기권을 교란시키면서 큰 회오리로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편동풍파는 회오리 바람을 만들고 이게 뇌우군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이 아프리카를 건너 서쪽으로 이동. 대서양의 적도에서 온수를 만난다. 이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이쪽의 뇌우가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서로 주위를 돌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힘도 강해지고 그리고 바람도 빨라집니다.
폭풍이 급속히 강해지면서 허리케인으로 변한다. 바다에서 온 온난다습한 공기의 역할이 크다. 바다에서 열기가 오면 허리케인은 이 열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바람의 기계적 에너지로 만들고 그게 폭풍의 힘이 되죠. 이때 바람이 시속 110km 정도 되면 폭풍에 눈이 생깁니다. 곧 온도가 높고 바람이 강한 구름벽이 폭풍의 눈을 둘러쌉니다. 이게 출발이죠. 이게 바로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인데 엄청난 피해를 준 것들이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최근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레그 홀랜드 교수는 이런 주장을 조사하고 있는 허리케인 연구계의 권위자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허리케인의 기록을 다 살펴보기로 하고 1970년 것부터 확인했죠. 30여 년에 걸쳐서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허리케인이 거의 2배 늘어났어요. 4등급, 5등급 허리케인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깊은데 바다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셈이니까요. 결국 최근 들어 허리케인이 더 잔인하고 강해지고 피해도 커진 거죠. 허리케인이 현재는 5등급이 최고지만 앞으로 6등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더 강력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육지를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허리케인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서 해안가를 강타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엔 이것도 기후변화의 양상인데요. 허리케인이 육지에 다다를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뉴욕. 세계적 문화금융 중심지인 대도시. 8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이다. 이 중 허리케인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허리케인은 보통 전형적인 경로로 선택하는데 캐리비안이나 중미 지역을 통과하거나 멕시코만 쪽으로 가거나 혹은 미국 남동쪽이나 플로리다를 향합니다. 바다에 머물다 북으로 올라가는 허리케인도 많고요. 그래서 뉴욕이 허리케인의 전형적인 경로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로로 가는 허리케인만이 뉴욕으로 올 수 있는데 미국 남동쪽 가까이 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가는 경우죠. 지난 1000년 동안 미국의 북동 해안선 지구는 대규모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외에도 새로운 위험의 변수까지 나타났다. 허리케인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동부 해안을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심각한 요인이 된다. 몇십 년 후면 뉴욕의 해발 고도는 겨우 2.1m. 해수면이 상승하면 작은 폭풍으로도 전에 1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스티븐 베이그 박사를 찾아갔다. 대형 허리케인이 뉴욕을 강타하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베이그 박사는 슬롯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모델에 기초해서 예측하고 있다.
슬로시는 허리케인에 동반되는 바다, 호수, 육지 해일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경로에 발생하는 폭풍 해일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모델이죠. 폭풍 해일이란 저기압권, 특히 폭풍의 눈 부분 해면이 부풀면서 해수면이 이상적으로 높아진 현상이다. 이 부풀어 오른 거대한 해면이 허리케인과 함께 움직이다가 그 빠른 바람이 바다 표면을 강타한다. 그것이 쓰나미와 같은 큰 해일이 되면 그것이 지나간 곳은 초토화되는 것이다. 4등급 허리케인이 맨해튼을 강타했다고 가정하고 이 슬로시 가설에 의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맨해튼은 여기입니다. 폭풍이 다가옵니다. 현재 이 폭풍은 그 반지름이 최대인 확장기지요. 이게 육지에 상륙합니다. 최고 확장기 폭풍이 막 맨해튼 위를 지났어요. 물이 2.5m 차 있군요. 공항은 2m. 폭풍이 맨해튼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긴 물이 4.3m. 폭풍 해일이 더 커지고 있어요. 6.7m, 7m. 이런 폭풍이 속도만 맞는다면 물은 9m까지도 찰 수 있습니다. 맨해튼의 동서쪽 저지대, 금융가 지역,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타턴섬, 이 모든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된다. 지난 기록을 보더라도 인명 손실이 큰 건 바로 폭풍 해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불어나니까요. 이때 이런 사태를 미처 모르고 그냥 외부 도로나 지하철 안에 있다가는 익사하게 됩니다. 고지대나 건물 위쪽으로 빨리 피신을 해야 되죠. 그러나 폭풍 해일을 피하려고 고층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리케인의 강풍이 문제다.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일단 높은 데로 가야죠. 저지대는 물에 잠기니까요. 그러나 고층 건물로 올라가는 건 유리창 때문에 위험합니다.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맨해튼 고층 건물은 얼마나 위험할까?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엔지니어 팀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 강풍이 건물의 구조, 특히 창문 유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모습이다. 바람이 창문 유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죠. 바람이 건물 표면을 지날 때 생기는 압력을 이 박스 안에 똑같이 만든 겁니다. 허리케인 바람이 최고 속도일 때를 재현한 것이죠. 이 장치로 그걸 만드는데 강력한 팬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팬은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팬을 진공청소기처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리 조각과 건물의 표면을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풍압을 버텨내는 필름을 유리 위에 붙이게 되는데 바람을 막고 이 필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걸 보려고 실험을 하는 것이죠.
초고속 카메라로 허리케인의 바람이 매분마다 변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유리에 가해지는 압력도 측정하고 그 압력으로 마침내 유리가 깨지게 된다. 강풍의 영향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미는 것이죠. 유리가 안쪽으로 깨지게 되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선 바람이 유리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요. 물건이 밖으로 튀어나가죠. 창문 곁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밀고 당기는 현상은 사면이 모두 창문으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맨해튼엔 고층 건물이 수백 개 있고 창문만 수천 개가 넘는다. 허리케인이 뉴욕 같은 도시를 강타했을 때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외부 도로는 피하세요. 근데 고층 건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유리가 튕겨나오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바람이 시속 200km가 넘으면 창문이 튕겨나와요. 유리 조각이 비처럼 뿌리고 면도날 같은 유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도시가 위험합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폭풍해일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과 그 건물에 있는 수천 개의 창문에 이런 큰 힘을 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800만 시민은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다. 9m의 폭풍 해일이 거주지와 사무용지를 강타할 겁니다. 뉴욕 인구 밀집 지역 위로 물이 9m나 차고 시체가 떠다니게 될 테니까 끔찍한 거죠. 강풍이 불고 유리 조각이 날고 사람들이 창문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런 말만 되풀이할 겁니다. 뉴욕시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그 시기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항상 제기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허리케인을 미리 막을 수는 없느냐?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방법이 없느냐? 방향을 바꾸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이를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제안한다.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빙산을 끌어다가 바닷물을 식히자는 의견도 있죠. 빙산을 끌어오자는 얘기는 간단한 원리예요. 바닷물 온도를 5에서 10도만 낮춰도 허리케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용성 면에서 보자면 빙산을 움직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큰 선박을 계속 동원해야 하고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결과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핵폭탄으로 허리케인을 없애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허리케인 하나가 지구 전체에서 발전하는 양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핵폭탄을 쓴다 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허리케인이면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허리케인 물리학자인 MIT의 캐리 에마뉴엘 교수는 자연 발생적인 해결법을 모방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간의 허리케인을 살펴보면 피해를 주지 않고 바다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기상 시스템이라는 게 시시각각 새로 만들어지고 변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니까요. 날씨란 게 늘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일 허리케인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이런 기상 시스템과 맞물린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허리케인을 바다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죠. 2005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이다. 허리케인 오피리아가 북서쪽 기상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인위적으로 기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에마뉴엘 교수는 대기 조절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카오스 이론이다. 대기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기상학자 로렌츠는 카오스 이론의 대부로 알려진 분인데,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몇 주 후에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구 대기권은 카오스 이론의 완벽한 이해가 된다. 즉, 한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기면 이는 연속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먼 곳에 엄청난 기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비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는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현재 기상 상황을 살펴봅니다. 허리케인이 마이애미를 향한다. 이걸 막으려면 미국의 서쪽, 동부 태평양 어딘가의 대기권에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항공기를 출동시킵니다. 특수 제작된 건데 탄소 분진을 내뿜으면서 가죠. 물론 이 연기는 환경에 무해합니다. 이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아가는데 여기서 비행운의 길이는 1600km나 되죠. 폭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게 햇빛을 흡수합니다. 그럼 소폭이지만 기온이 0.5도 정도 변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탄소 분진을 뿌리면 그 검은색이 햇빛을 흡수해서 대기의 기온이 약간 올라간다. 이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이 작은 기온 변화가 아주 큰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대기는 이 기온 변화를 증폭시키죠. 미국 대륙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기후가 바뀌게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기상 시스템이 변화하거나 또는 저기압이 생기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죠. 이게 3일 후에는 허리케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허리케인을 바다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피해도 없는 거죠.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 아이디어가 현실성은 있어 보이지만 테스트를 거친 것은 아니다. 그것 말고 제한된 아이디어로 들 수 있는 건 1960년대 허리케인 피해가 있은 후 처음 연구했던 프로젝트다. 이 아이디어는 프로젝트 스톰 퓨리라는 독특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인공강우법, 즉 구름씨 뿌리기를 차용 허리케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구름씨를 만들기 위해 허리케인의 구름에 요오드화은을 뿌리는 것이다. 허리케인 구름에 요오드화은을 뿌리면 그 주위로 물방울이 붙고 그 물방울이 얼음 결정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열의 영향으로 씨를 받은 구름은 새로운 외부 구름벽을 형성한다. 이론적으로 외부 구름벽은 압축하려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더 힘을 줍니다. 그럼 허리케인이 약해진다는 거죠. 1969년 8월 허리케인 데비가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에서 발생했다. 이 아이디어를 실험할 절호의 기회였다. 로버트 시치 박사는 이 엄청난 실험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우리는 모두 비행기 안에서 극도로 긴장했죠. 매우 위험한 실험이었으니까 누군들 겁이 안 났겠어요. 최고 속도로 날았잖아요. 시치 박사 일행이 탄 비행기는 허리케인 대비의 구름벽을 향해 갔다.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 안에선 시속 290km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 레이더 같은 장비가 있으니까 상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수밖에요. 좌석을 꽉 잡고 어쩔 줄은 몰랐죠. 그러다 올라갔죠. 슝! 성공적으로 눈 안에 들어가자 연구팀은 구름씨 뿌리기 전 바람의 속도를 기록했다. 그 안에서 측정해보니 바람의 최고 속도가 시속 240km였어요. 곧 구름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면서 그리고 다 뿌린 후에 몇 시간 동안 계속 풍속을 측정했죠. 연구팀은 결과에 매우 놀랐다. 구름씨를 뿌리고 나니 시속 160km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실험은 성공한 것 같았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구팀은 한 번 더 실험을 했다. 결과가 같은지 확인한 것이다. 다음 24시간은 그대로 둬봤어요. 그랬더니 힘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구름벽이 전날보다 또렷해지더군요. 그러더니 시속 240km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씨 뿌리기를 다시 했더니 허리케인 내부 바람의 속도가 다시 떨어졌다. 실험이 끝날 때쯤 시속 160km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허리케인 3등급이 2등급이 됐다는 건 절대 우습게 볼 수 없어요. 겨우 시속 20km 정도 차이지만 피해 규모는 엄청 줄어들거든요. 허리케인 대비의 실험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앞으로 허리케인이 출현하면 이 방법을 쓰자고 주장했다. 기술까지 개발했는데 정부가 구름씨 뿌리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고 허리케인의 피해를 방치한다면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지요. 미국 정부는 이 연구를 위해 3천만 달러를 즉각 지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됐다. 여러 번 폭풍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다. 허리케인 외부에 자연 발생적으로 구름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당시 기술로는 구름씨 뿌리기가 허리케인을 약화시키는지 강화시키는지 효력의 유무조차 입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30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컴퓨터, 인공위성, 첨단 기기를 탑재한 항공기 등으로 허리케인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이제는 허리케인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관찰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허리케인의 위치, 크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폭풍의 가운데로 비행기를 보내죠. 바다 상공 3km로 비행하는데 이때 비행기에서 특수 장비를 내보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기의 모든 걸 측정하죠. 바람, 압력, 습도 등등. 이 자료가 접수되면 곧장 본부로 보내서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그럼 컴퓨터는 자료를 분석하게 되고 이렇게 허리케인에 대한 예보는 전보다 더 정확해졌다.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소의 롤로프 브런지 박사는 좀 다른 용도로 이런 기기를 사용한다. 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시뮬레이션에 구름씨 뿌리기를 응용해서 프로젝트 스톰 퓨리를 재검토 중이다. 카트리나가 지나간 후 그걸 약화시킬 수 없었냐고들 묻더군요. 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각계각층에서 늘 쇄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스톰 퓨리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로 했죠. 다만 재료는 그대로 요오드 화흔을 뿌리는데 좀 다른 결과를 찾아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허리케인이 어떻게 되나 지켜봤습니다. 연구팀은 카트리나를 본떠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했다. 이 안에서 고농축 물방울, 즉 초냉각수가 있는 지역을 찾아 그곳에 실험을 했다. 바로 이 지역에 구름씨를 뿌렸다. 여기에 초냉각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구름씨 실험을 했습니다. 이 수분을 냉각시킨 거죠. 이쪽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면 여기 있던 초냉각수 물방울이 없어진 게 보이죠? 물방울이 얼음 결정으로 변했어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런 변화는 허리케인 내부 바람의 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브런지 박사는 허리케인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게 허리케인 강도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바람도 강했고 또 구름도 그대로였고 비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허리케인 이동 경로가 몇 도 정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몇 도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트리나의 경우 그 정도면 허리케인이 경로에서 50km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결과도 달랐을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구름씨 뿌리기를 직접 허리케인 경로 조절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구름씨 뿌리기는 좀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예측이 정확하다면 2025년쯤이면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UN 세계기상기구 예측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문제와 폭발적 인구 증가가 맞물려 20년 후쯤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심각한 식수 부족을 겪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구름이다. 비구름은 평균적으로 8,000톤의 빗물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깨끗한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구름씨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구름으로 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해왔다.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구름씨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 기술을 이용한 나라는 서아프리카의 말리 공화국이다. 기상조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브런지 박사도 구름씨를 연구 중이다. 최근 개발한 구름씨에 구름이 반응하는지 테스트 중이다. 그는 특별한 불꽃을 이용 구름씨 재료를 구름의 하부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건 연소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이걸 태우면 연기에서 소금 분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소금 분자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비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브런지 박사는 드디어 최초로 구름씨가 많은 비를 만든다는 걸 증명하게 된다. 컴퓨터 기술 등이 많이 발전했고 이런 물리학 기술을 모델에 응용한 겁니다. 발전된 과학 기술로 원격 감지기, 레이더, 인공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구름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 안에 어떤 얼음 결정체가 있는지, 어떤 물방울이 있는지도 알게 된 거고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구름씨 작전의 성공 여부, 그리고 성공했을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최초로 수치화된 결과를 얻었죠.
Oh, there's a rainbow up front here. 기상 조절은 명백한 과학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기술은 물 부족을 겪는 나라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지난 몇 년간 5개 대륙에서 실험했습니다. 연구의 중심이 된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죠. 현재 47개국 이상에서 이 구름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름씨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시작엔 어두운 과거가 있다. 구소련에서는 몇십 년간 구름씨를 이용했다. 모스크바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물론 해롭진 않았다. 그러나 구소련 정부가 이 기술을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됐다. 수백 톤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방출됐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원자력 참사가 됐다. (1992년) 사고 발생 6년 후 알란 플라우스 박사는 체르노빌 인근의 방사능 낙진 측정 검사를 허가받았다. 그는 벨로루시 공화국의 고멜에서 일하고 있었다. 체르노빌과 모스크바 사이에 있는 곳이다. 연구팀과 함께 인근 지역에 들어가서 토양 속에 남은 방사능과 사람들에게 노출된 방사선량을 측정했습니다. 벨로루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심한 방사능 오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고 지점에서 먼 곳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고 현장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이 방사능 수치가 높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비가 내렸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1986년 폭발 사고 직후 체르노빌 상공엔 무거운 방사능 구름비가 형성됐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이 방사능 구름은 러시아의 주요 도시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비가 내린 곳은 다른 곳이다. 심하게 비가 내린 곳은 바로 벨로루시의 남동부 지역이다. 플라우스 박사 연구팀이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을 발견한 바로 그곳이다.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비는 구름씨로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제 동료 한 명이 체르노빌 사고 직후 일요일에 목격했어요. 고멜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비가 많이 왔다더군요. 그때 비행기가 날고 있었고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걸 본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 이상한 비행기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들이 지나간 후에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아논 페시니역 박사, 벨로루시의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그는 구소련 정부가 모스크바를 구하기 위해서 방사능 물질을 일부러 벨로루시로 유도했다고 확신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그는 망명 중이다.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벨로루시로 돌아간다면 난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페시니악은 러시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고국의 동포들이 희생됐다고 믿고 있다. 구소련은 그 방사능 구름이 러시아로 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 방사능 비가 내릴 테니까 골치가 아팠을 거고, 그래서 벨로루시로 그 방사능 구름을 보낸 것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건 복구 작전에 참여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동지들도 자랑스럽고요. 나와 내 동료들이 구름씨 작전을 펼쳤던 곳은 체르노빌 근처였는데, 우리가 일했던 작전 지역은 30km 이내에 가까운 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km, 70km, 심지어 100km까지 떨어진 먼 지역까지 가서 작전을 수행했던 거죠. 우리가 탄 비행기엔 구름씨를 만들 수 있는 비오도 화은이란 물질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구름씨를 뿌릴 건지 우린 몰랐고, 지상 본부에서 오는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작전이었으니까요. 당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고, 방사능 구름이 모스크바, 보로네시, 네치니골퍼제, 야라슬라빈 등 인구 조밀 지역으로 갈 것 같았으니 위험했죠. 그 지역에 이 방사능비가 내리면 그곳의 수백만 시민은 보나마나 참사를 당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럼 그 방사능 구름이 어디론가 가서 비를 내릴 게 분명하고, 거긴 사람이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모스크바에 방사능 비가 내려서 수백만 명이 큰 피해를 입을 텐데,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이를 조작할 것인가. 인위적으로 이 구름의 이동 방향을 바꿔서 피해 입는 사람의 수를 줄일 것인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중대한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이는 바람에 벨로루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에서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조심하라는 최소한의 경고도 하지 않았죠. 방사낙진이 벨로루시에 떨어질 거란 걸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외출을 금하게 한다든가, 방사성 요오드 축적을 막는 요오드와 칼륨 정제를 나눠줬어야죠. 그러나 전혀 안 그랬습니다. 이런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루케미아병, 갑상선암의 발병 및 기형아 출생률이 높아졌다. 구름시 작전 지역에 친구가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아이들이 많이 아팠죠. 어린이 갑상선암 발병률이 50배나 높아졌다니까요. 이 구름씨만 없었어도 방사능은 없었을 겁니다. 설령 방사능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주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구름씨 작전을 비밀리에 붙이려고만 했고, 진실이 밝혀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기상 조절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후를 조작하는 엄청난 힘은 윤리적, 정치적인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특정 지역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진 피해가 원래의 재난보다 심각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젠가는 매우 강한 폭풍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허리케인을 조작해서 그 강도를 줄이거나 그걸 바다로 돌려보내면 허리케인의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런 기술이 실용화될 겁니다. 자연에 개입하는 그 막강한 힘을 갖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그 힘을 다룰 준비부터 선행돼야 한다. 컴퓨터로 많은 걸 할 수 있죠. 따뜻하게 하거나 춥게 할 수도 있고 바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물론 허리케인의 경로를 바꾸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결과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것보다 사회, 정치, 윤리적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자연의 섭리에 간섭을 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 질서를 조작한 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고층 건물로 올라가는 건 유리창 때문에 위험합니다.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맨해튼 고층 건물은 얼마나 위험할까?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엔지니어 팀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 강풍이 건물의 구조, 특히 창문 유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모습이다. 바람이 창문 유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죠. 바람이 건물 표면을 지날 때 생기는 압력을 이 박스 안에 똑같이 만든 겁니다. 허리케인 바람이 최고 속도일 때를 재현한 것이죠. 이 장치로 그걸 만드는데 강력한 팬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팬은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팬을 진공청소기처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리 조각과 건물의 표면을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풍압을 버텨내는 필름을 유리 위에 붙이게 되는데 바람을 막고 이 필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걸 보려고 실험을 하는 것이죠. 초고속 카메라로 허리케인의 바람이 매분마다 변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유리에 가해지는 압력도 측정하고 그 압력으로 마침내 유리가 깨지게 된다. 강풍의 영향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미는 것이죠. 유리가 안쪽으로 깨지게 되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선 바람이 유리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요. 물건이 밖으로 튀어나가죠. 창문 곁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밀고 당기는 현상은 사면이 모두 창문으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맨해튼엔 고층 건물이 수백 개 있고 창문만 수천 개가 넘는다. 허리케인이 뉴욕 같은 도시를 강타했을 때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외부 도로는 피하세요. 근데 고층 건물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유리가 튕겨나오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바람이 시속 200km가 넘으면 창문이 튕겨나와요. 유리 조각이 비처럼 뿌리고 면도날 같은 유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도시가 위험합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폭풍 해일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과 그 건물에 있는 수천 개의 창문에 이런 큰 힘을 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800만 시민은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다. 9m의 폭풍 해일이 거주지와 사무용지를 강타할 겁니다. 뉴욕 인구 밀집 지역 위로 물이 9m나 차고 시체가 떠다니게 될 테니까 끔찍한 거죠. 강풍이 불고 유리 조각이 날고 사람들이 창문에 끼어서 꼼짝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런 말만 되풀이할 겁니다. 뉴욕시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그 시기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항상 제기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허리케인을 미리 막을 수는 없느냐?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10년 동안 미국의 북동 해안선 지구는 대규모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외에도 새로운 위험의 변수까지 나타났다. 허리케인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동부 해안을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심각한 요인이 된다. 몇십 년 후면 뉴욕의 해발 고도는 겨우 2.1m. 해수면이 상승하면 작은 폭풍으로도 전에 1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스티븐 베이그 박사를 찾아갔다. 대형 허리케인이 뉴욕을 강타하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베이그 박사는 슬롯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모델에 기초해서 예측하고 있다. 슬롯이는 허리케인에 동반되는 바다, 호수, 육지 해일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경로에 발생하는 폭풍 해일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모델이죠. 폭풍 해일이란 저기압권, 특히 폭풍의 눈 부분 해면이 부풀면서 해수면이 이상적으로 높아진 현상이다. 이 부풀어 오른 거대한 해면이 허리케인과 함께 움직이다가 그 빠른 바람이 바다 표면을 강타한다. 그것이 쓰나미와 같은 큰 해일이 되면 그것이 지나간 곳은 초토화되는 것이다. 4등급 허리케인이 맨해튼을 강타했다고 가정하고 이 슬롯이 가설에 의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맨해튼은 여기입니다. 폭풍이 다가옵니다. 현재 이 폭풍은 그 반지름이 최대인 확장기지요. 이게 육지에 상륙합니다. 최고 확장기 폭풍이 막 맨해튼 위를 지났어요. 물이 2.5m 차 있군요. 공항은 2m. 폭풍이 맨해튼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긴 물이 4.3m. 폭풍 해일이 더 커지고 있어요. 6.7m, 7m. 이런 폭풍이 속도만 맞는다면 물은 9m까지도 찰 수 있습니다. 맨해튼의 동서쪽 저지대, 금융가 지역,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타턴섬, 이 모든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된다. 지난 기록을 보더라도 인명 손실이 큰 건 바로 폭풍 해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불어나니까요.
이때 이런 사태를 미처 모르고 그냥 외부 도로나 지하철 안에 있다가는 익사하게 됩니다. 고지대나 건물 위쪽으로 빨리 피신을 해야 되죠. 그러나 폭풍 해를 피하려고 고층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리케인의 강풍이 문제다.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일단 높은 데로 가야죠. 저지대는 물에 잠기니까요. 그러나 이게 뇌우군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이 아프리카를 건너 서쪽으로 이동. 대서양의 적도에서 온수를 만난다. 이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이쪽의 뇌우가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서로 주위를 돌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힘도 강해지고 그리고 바람도 빨라집니다. 폭풍이 급속히 강해지면서 허리케인으로 변한다. 바다에서 온 온난다습한 공기의 역할이 크다. 바다에서 열기가 오면 허리케인은 이 열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바람의 기계적 에너지로 만들고 그게 폭풍의 힘이 되죠. 이때 바람이 시속 110km 정도 되면 폭풍에 눈이 생깁니다. 곧 온도가 높고 바람이 강한 구름벽이 폭풍의 눈을 둘러쌉니다. 이게 출발이죠. 이게 바로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인데 엄청난 피해를 준 것들이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최근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레 콜랜드 교수는 이런 주장을 조사하고 있는 허리케인 연구계의 권위자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허리케인의 기록을 다 살펴보기로 하고 1970년 것부터 확인했죠. 30여 년에 걸쳐서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허리케인이 거의 2배 늘어났어요. 4등급, 5등급 허리케인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깊은데 바다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셈이니까요. 결국 최근 들어 허리케인이 더 잔인하고 강해지고 피해도 커진 거죠. 허리케인이 현재는 5등급이 최고지만 앞으로 6등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더 강력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육지를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허리케인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서 해안가를 강타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엔 이것도 기후변화의 양상인데요. 허리케인이 육지에 다다를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뉴욕. 세계적 문화금융 중심지인 대도시. 8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이다. 이 중 허리케인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허리케인은 보통 전형적인 경로를 선택하는데 캐리비안이나 중미 지역을 통과하거나 멕시코만 쪽으로 가거나 혹은 미국 남동쪽이나 플로리다를 향합니다. 바다에 머물다 북으로 올라가는 허리케인도 많고요. 그래서 뉴욕이 허리케인의 전형적인 경로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로로 가는 허리케인만이 뉴욕으로 올 수 있는데 미국 남동쪽 가까이 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가는 경우죠. 지난 천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매해 수천 명에 달한다. 몇 년 전 방글라데시에서는 폭풍 하나로 거의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다니 정말 엄청난 재해죠. 2005년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피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폭풍의 강도는 최고 5등급인데 이러다간 6등급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인구가 밀집한 세계적인 대도시들도 위험하다. 슈퍼폭풍의 위험에 노출된 곳은 상해, 브리즈번, 홍콩, 도쿄, 그리고 뉴욕 등이다. 허리케인이 뉴욕을 강타할 건 거의 확실해요.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초고속 강풍에 깨진 유리가 칼날처럼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튕겨져 나오고 이 끔찍한 장면이 정말 현실이 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1950년대) 연구했던 방법을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폭풍 조절 프로그램.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약화시키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폭풍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이동 방향을 바다로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폭풍의 피해를 축소하거나 또는 막으려는 것입니다. 몇 년 내로 이 기술은 실용화될 겁니다. 이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개발돼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여기 재현했는데요. 강한 바람도 똑같이 만들고 강우량도 그때처럼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트리나의 이동 경로가 몇 도 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조작은 얼만큼 가능할 것인가? 또 대자연에 간섭하는 행위의 대가는 무엇인가? 미국의 해안 지역은 해마다 슈퍼 폭풍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6,400km 동쪽으로 가보면 알 수 있다.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대서양 쪽 대부분의 허리케인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래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제트기류의 작은 대기요란에서 시작된다. 과학자들은 이걸 편동풍파라고도 한다. 이 변동풍파가 시작되는 이유요? 뭐든 될 수 있죠. 꼬마가 모래를 갖고 놀다가 그게 작은 회오리 바람이 되고 이게 대기권을 교란시키면서 큰 회오리로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편동풍파는 회오리 바람을 만들고 왜 방법이 없느냐? 방향을 바꾸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이를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제안한다.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빙산을 끌어다가 바닷물을 식히자는 의견도 있죠. 빙산을 끌어오자는 얘기는 간단한 원리예요. 바닷물 온도를 5에서 10도만 낮춰도 허리케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용성 면에서 보자면 빙산을 움직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큰 선박을 계속 동원해야 하고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결과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핵폭탄으로 허리케인을 없애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허리케인 하나가 지구 전체에서 발전하는 양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핵폭탄을 쓴다 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허리케인이면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허리케인 물리학자인 MIT의 캐리 에마뉴엘 교수는 자연 발생적인 해결법을 모방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간의 허리케인을 살펴보면 피해를 주지 않고 바다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기상 시스템이라는 게 시시각각 새로 만들어지고 변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니까요. 날씨란 게 늘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일 허리케인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이런 기상 시스템과 맞물린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허리케인을 바다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죠. 2005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이다. 허리케인 오피리아가 북서쪽 기상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기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에마뉴엘 교수는 대기조절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카오스 이론이다. 대기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기상학자 로렌츠는 카오스 이론의 대부로 알려진 분인데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몇 주 후에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구 대기권은 카오스 이론의 완벽한 이해가 된다. 즉, 한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기면 이는 연속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먼 곳에 엄청난 기상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비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는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현재 기상 상황을 살펴봅니다. 허리케인이 마이애미를 향한다. 이걸 막으려면 미국의 서쪽, 동부 태평양 어딘가의 대기권에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항공기를 출동시킵니다. 특수 제작된 건데 탄소 분진을 내뿜으면서 가죠. 물론 이 연기는 환경에 무해합니다.